지금 모스크바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돕지 않겠다며 등을 돌린 북극해 한복판, 원자로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 제2의 체르노빌 사태가 예고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긴 지옥입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며 비웃던 그때 유일하게 뱃머리를 돌린 쇠빙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아라오노였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선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로 러시아의 진정한 형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콧대 높은 러시아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춘 충격적인 사건, 그 전율의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마르타 베르그만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20년 동안 북극 바다를 지켜봐 온 국제해사기구 북극항로 조정관이죠. 시베리아 영구동 토층부터 그린란드 빙하까지 북극의 모든 위험을 다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23분에 들려온 한 통의 무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은 3월 15일, 북극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오슬로 본부 21층 관제실 창밖으로는 오로라가 춤추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북극 항로를 오가는 선박 12척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야마로, 현재 위치 북위 82도 15분, 정상 항해 중. 러시아의 자부심, 세계 최대 핵 추진 쇠빙선 야마로도 순조롭게 동시베리아해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야마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배는 그냥 배가 아니에요. 길이 173m, 무게 33,000톤의 거대한 철 덩어리가 소형 원자로 두 기의 힘으로 3m 두께의 얼음을 부수며 나아가는 러시아가 40년간 개발한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217명의 승무원과 함께 액화천연가스를 싣고 아시아로 향하는 중이었죠. 오후 2시 23분, 제 앞에 스크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야마로의 GPS 신호가 멈춘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통신 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북극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30초 후, 긴급 주파수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야마로. 완전 정전 상태. 반복한다. 완전 정전 상태. 니콜라이 쿠즈네초프 선장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원자로 냉각 시스템 정지, 비상발전기 작동 불능, 예비 전력 시스템 무반응.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즉시 러시아 해양구조본부에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무르만스크에서 구조선이 출발해도 최소 96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대형 폭풍설이 접근 중이라. 그때 야마로에서 다시 무전이 왔습니다. 원자로 담당 세르게이 볼코프입니다. 현재 노심 온도 섭씨 285도, 냉각수 순환이 멈춘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72시간 후 노심 용융이 시작됩니다. 체르노빌의 재현입니다.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북극 한가운데서 핵 원자로가 폭발한다면 빙하가 녹고 방사능이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고 북극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배 안에 갇힌 217명의 생명이었어요. 저는 즉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제가 20년간 북극에서 일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의 추악함과 숭고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72시간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야마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기술의 집약체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을까요? 야마로는 트리플 백업 시스템을 갖춘 사실상 침몰 불가능한 배였거든요. 주전력이 끊어져도 비상발전기가 멈춰도 예비 배터리가 작동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정지했다니 이건 공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3월 15일 오후 3시 야마로에서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선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하 15도, 난방 시스템 완전 정지 상태입니다. 쿠즈네초프 선장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공포가 묻어났어요. 승무원들을 중앙 홀에 모았습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 서로 몸을 붙이고 있지만 이 추위를 72시간 버틸 수 있을지. 더 심각한 문제는 원자로였습니다. 볼코프 기술자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원자로 두 기 모두 긴급 정지 프로토콜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냉각 펌프가 멈춰서 잔열을 제거할 수 없어요. 현재 노심 온도 312도, 매시간 15도씩 상승 중입니다. 450도를 넘으면, 그는 말을 멈췄지만 우리 모두 그 다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심 용융, 그리고 폭발. 저는 즉시 미국 해안경비대에 연락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가장 가까운 쇄빙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국 북극 담당관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러시아 영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핵추진 선박이라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문제예요. 유럽연합해양안전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진행 중입니다. 인도적 지원이라 해도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도울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가 217명의 목숨을 정치적 계산 앞에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마로에서 또 다른 무전이 왔어요. 여기는 가파논 이반 페트로프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 8개월입니다. 아이 이름도 정해놨어요. 미하일이요.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우릴 구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관제실에 있던 동료들도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북극의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217명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5시 러시아 정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야마로 사고는 우리의 문제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폭풍설 때문에 러시아 구조대가 도착하려면 최소 96시간이 걸린다는 걸. 72시간 안에 원자로가 폭발할 거라는 걸.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레이더에 예상치 못한 신호가 잡혔어요. 북위 75도에서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선박 하나. 식별 코드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쇄빙연구선 알아온 이유였거든요. 저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을 각국에 알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3월 15일 저녁 6시 제가 소집한 긴급회의에 각국 대사관과 해양당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스크린에는 15개국 대표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미국 국무부 북극 담당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인도적 관점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러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은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극해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입니다. 러시아 핵잠수함들이 순찰하는 곳이죠. 우리 구조선이 접근하는 것을 러시아가 허락할까요? 프랑스 해양부 관계자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체르노빌 때도 소련은 처음엔 모든 걸 숨겼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함정일 수도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17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다니요. 여러분, 이건 인명구조의 문제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베르그만 조정관, 영국 해군 대령이 제 말을 끊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설령 우리가 지금 출발한다 해도 그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 72시간 안에 도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때 일본 해상보안청 담당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선박이 북상 중이라는 정보가 맞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회의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캐나다 대표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알아오니요? 그건 연구선 아닙니까? 2만 톤도 안 되는 작은 배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노르웨이 구조대장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북극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이곳은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경험 없는 팀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제2의 재난을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레이더를 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알아온 2호가 시속 20노트라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북상하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쇄빙선의 2배 속도였어요. 밤 9시 야마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내 온도 영하 28도. 노약자 3명이 저체온증으로 위험 상태입니다. 원자로 온도는 358도.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각국에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217명의 희생과 북극 오염. 그게 그들이 감수하기로 한 대가였어요.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아온 2호가 정말로 야마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관계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국적을 떠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임무예요. 72시간 안에 베르그만 조정관님, 그가 제 말을 끊었어요. 한국전쟁 때 16개국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북극의 밤하늘에 오로라가 불길하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불가능한 임무를 해낼 수 있을까요? 3월 16일 새벽 2시 제 모니터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알아온 2호가 이미 북위 78도를 통과했어요. 불과 8시간 만에
500캐리를 추파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새벽 4시 드디어 아라온 2호에서 첫 교신이 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여기는 대한민국 쇠빙연구선 아라온 2호입니다. 선장 강해담입니다. 현재 야마로 구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강해담 선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현재 우리 위치는 북위 79도 30분, 야마로까지 약 180헬이 남았습니다. 18시간 내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되물었어요. 18시간이요? 그 사이에는 3m 두께 단연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겐 방법이 있습니다. 강 선장이 답했어요. 한국 군사위성 3기가 실시간으로 빙하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팀이 최적 경로를 계산 중이에요. 그 순간 제 앞에 화면에 놀라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팀이 공유한 위성 영상이었는데 북극 빙하를 3차원으로 완벽하게 매핑한 거예요. 얼음의 두께, 강도, 균열 위치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아라온 2호의 항로가 빨간 선으로 그려졌어요. 일반적인 직선 경로가 아니라 마치 미로를 통과하듯 복잡하게 꺾이는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로를 따라가면 두꺼운 빙하를 피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새벽 6시, 각국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움직이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에서 긴급 문의가 왔어요. 그들이 무슨 기술을 갖고 있기에? 러시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북극 함대 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 선박의 접근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권 침해. 하지만 강해담 선장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국제해양법 98조. 해상에서의 조난자, 구조 의무. 우리는 법적 의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오전 8시, 아라온 2호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보내왔어요. 야마로 승무원 중 87명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사용 중입니다. 비상 배터리로 카카오톡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북극 한가운데서, 그것도 정전된 선박에서 어떻게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삼성과 LG가 긴급 지원했습니다. 아라온의 통신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위성통신 앰프를 드론에 실어 야마로 상공에 띄웠어요. 임시 통신망을 구축한 겁니다. 정오가 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마로 승무원들의 메시지가 가족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있어요. 한국이 오고 있어요. 이 단순한 메시지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국제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3월 16일 오후 2시, 아라온 2호가 야마로로부터 50해리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였어요. 두 선박 사이에는 거대한 빙벽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강해담 선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압력능선입니다. 빙하가 부딪혀 솟아오른 얼음 산맥이에요. 높이 15m, 두께는 측정 불가. 이걸 돌아가려면 200해리를 더 가야 합니다. 200해리면 20시간. 남은 시간은 42시간뿐인데 그럼 너무 늦어요. 야마로의 원자로 온도는 이미 402도. 임계 전까지 50도 남았습니다. 헬기는요? 제가 물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라온의 기상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시속 180km 블리자드가 접근 중입니다. 어떤 항공기도 날 수 없어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목표는 보이는데 갈 수 없다니. 마치 유리벽 너머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라온 2호에서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윤시원 박사였어요.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에서 파견된 젊은 과학자였죠. 빙벽을 넘을 수 없다면 밑으로 가면 됩니다. 모두가 의아했어요. 밑이라니? 윤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압력능선 아래에는 반드시 균열이 있습니다. 얼음이 솟아오르면서 생긴 틈이죠. 너무 좁아서 배는 못 지나가지만 드론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폭 2.3m의 균열을 발견했어요. 수중 드론을 통과시켜 반대편에서 부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수중 드론으로 뭘 운반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영하 45도 바닷물 속을 10km나 가야 했습니다. 오후 4시,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군사용 드론 48대를 제공합니다. 공군 수송기가 이미 출발했습니다. 국방부 드론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알고 보니 한국이 급비리에 개발한 극지용 무인기였습니다. 영하 60도에서도 작동하고 20kg 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수송기가 도착하려면 8시간, 드론을 준비하는데 4시간, 그럼 벌써 12시간이 지나가요. 남은 시간은 30시간뿐인데 저녁 8시, 야마로에서 비명 같은 무전이 왔습니다. 원자로 경납 용기에 균열이 보입니다.
방사선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정부가 민간 기업들을 총동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이 보유한 모든 산업용 드론, LG가 개발한 극저온 배터리, 현대중공업의 원자로, 설계도, 네이버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카카오의 통신 시스템, 한국의 모든 기술력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어요. 밤 11시, 드디어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48대가 아니라 120대의 드론이 실려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모든 드론을 긁어모은 거였습니다. 3월 17일 새벽 1시, 아라온 2호 가파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120대의 드론이 일제히 기동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각 드론마다 고유 번호가 붙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한글 이름이었습니다. 나비 1호, 매 7호, 독수리 3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전국 초등학교에서 드론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캠페인이 벌어졌거든요. 나비, 매, 독수리 같은 동물 이름부터 희망, 사랑, 용기 같은 추상명사까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이름들이었어요. 윤시원 박사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균열의 폭이 2.3m로 매우 좁습니다. 드론을 한 대씩 보내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때 지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들이 무리 지어날 때처럼 드론들이 서로 통신하며 최적의 대형을 만듭니다. 12대씩 편대를 이뤄 동시에 균열을 통과할 거예요. 옆에서 드론을 정비하던 카이스트 박사과정 학생 정하늘이 덧붙였어요. 각 드론에 설치된 AI 칩이 실시간으로 서로 통신하며 최적 경로를 찾습니다. 마치 한 생명체처럼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누가 계산해도 10% 미만이었습니다. 영하 45도, 시속 200km 강풍, 그리고 2.3m의 좁은 얼음 틈새. 새벽 2시, 한국 본토 카이스트 연구실에는 긴급 소집된 30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새벽에 급히 달려온 사람들이었어요. 드론을 원격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팀장인 박준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기술로 217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각자 맡은 드론이 정해졌어요. 김민지 연구원은 나비 편대를, 이준호 연구원은 매 편대를 담당했습니다. 모니터에는 각 드론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배터리 잔량, 모터 온도, GPS 좌표, 심지어 프로펠러 회전수까지. 새벽 3시, 첫 번째 편대가 출발했습니다. 12대의 나비 편대. 선두는 나비 1호였는데 이 드론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세월호 생존자인 박수연 군이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길 바라며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름을 지어준 드론이었거든요. 드론들이 균열에 접근하는 순간 조종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2개의 화면에 드론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됐는데 그 좁은 틈새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보였어요. 나비 편대, 균열 진입 5초 전. 김민지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입 순간 나비 3호가 갑작스런 돌풍에 휩쓸렸습니다. 빙벽에 부딪히기 0.3초 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비 2호와 4호가 동시에 기체를 기울여 3호를 밀어낸 거예요. 덕분에 3호는 살았지만 2호와 4호는 벽에 부딪혀 추락했습니다. 나비 2호, 4호 신호 소실. 김민지 연구원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추락하는 순간 나비 2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이 운반하던 의약품 상자를 나비 5호에게 던진 거예요. AI가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대전 연구실에서 이 장면을 본 박준영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만든 AI가 희생을 선택하다니. 10분 후 나비 편대 중 7대가 통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록 5대를 잃었지만 7대가 살아남은 거예요. 새벽 3시 30분 두 번째 출격. 이번엔 매 편대였습니다. 이준호 연구원은 첫 번째 실패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바람 패턴을 분석했더니 3.7초 주기로 약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 맞춰 진입하면 매 편대는 더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12대 중 9대가 생존. AI가 학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4시 세 번째 출격을 앞두고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의 한 PC방에서 프로게이머 10명이 자원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들은 대전 카이스트 연구실과 원격으로 연결되어 드론 조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드론 조종이 게임과 비슷하다면서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 김태용 씨였어요. 그와 동료들은 밤새 게임 연습을 하다가 뉴스를 보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멀티태스킹과 마이크로 컨트롤은 저희가 전문입니다. 0.1초 반응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걸 매일 하거든요. 그들이 원격 지원에 투입되자 드론 생존율이 극적으로 올라갔어요. 독수리 편대는 12대 중 11대가
호랑이 편대는 전원이 무사 통과했습니다. 새벽 5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원자로 냉각 펌프 부품을 운반할 태극 편대의 출격. 4대뿐인 정예의 드론들이었죠. 각 드론에는 원자로 수리에 필요한 특수 밸브 부품이 나눠 실려 있었습니다. 태극 1호 원격 지원은 김태용 프로게이머가 맡았어요. 그는 출격 전 드론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야. 진짜 생명이 걸린 거야. 질 수 없어. 태극 편대가 균열에 접근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균열이 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격 2.3m에서 1.8m로 감소 중. 불가능한 상황. 드론 폭이 1.5m니까 여유가 0.3m밖에 없었어요. 그때 김태용이 놀라운 조종수를 보여줬습니다. 태극 1호를 90도로 세워서 날게 한 거예요. 다른 드론들도 따라했습니다. 마치 칼날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듯 4대의 드론이 일렬로 세워진 채 균열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태극 2호가 중간에서 멈춰섰습니다.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된 거예요. 극한의 추위가 원인이었죠.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극 3호가 뒤로 돌아와 2호를 밀기 시작한 거예요. AI가 스스로 판단한 거였습니다. 동료를 구하려고. 이게 무슨... 박준영 교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하지 않은 행동인데 태극 3호는 2호를 밀면서 자신의 배터리를 공유했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을 역으로 사용한 거예요. 덕분에 2호는 다시 움직였지만 3호의 배터리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3호는 균열을 빠져나온 직후 추락했어요. 하지만 추락 직전 자신의 화물을 2호에게 넘겨줬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이 침묵했어요. 기계가 보여준 희생과 우정에 모두가 말을 잃은 거였습니다. 새벽 6시, 야마로 가판에 도착한 생존 드론들이 화물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의약품, 히터용 배터리, 통신 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자로 부품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화물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 초등학생들이 보낸 편지 뭉치였습니다. 러시아 아저씨들, 힘내세요. 서울 명동 초등학교 3학년 2반, 우리가 응원할게요.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부산 해운대초 4학년 김하늘. 편지를 읽은 야마로 선원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지구 반대편 어린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은 거였습니다. 오전 7시, 드디어 원자로 수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부품은 도착했는데 영하 35도에서 손이 얼어 정밀 작업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때 19살 막내 선원 알렉세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추위엔 익숙하고 손은 아직 유연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알렉세이는 매일 8시간씩 게임을 하는 중증 게이머였거든요. 특히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리듬 게임의 달인이었죠. 이건 비트매니아보다 쉬워요. 알렉세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도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0.5mm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밸브 정렬을 단 3분 만에 완료한 거예요. 윤시원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젊은 세대는 다르네요. 디지털 네이티브의 힘이랄까? 그 순간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게임이라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공통 언어가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된 거였습니다. 3월 18일 새벽 3시, 원자로 온도 441도, 임계점까지 9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순간 저는 야마로 내부 카메라로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217명의 승무원들이 중앙홀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28살 기관사 미하일 소콜로프였어요. 그는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한 지 7개월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한 편지였어요. 내 아들아, 아니면 딸이려나. 아빠는 지금 북극 바다 한가운데 있단다. 너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아빠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우릴 구하려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고. 세상에는 국경을 넘어서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렴. 미하일 옆에는 58살 요리사 보리스 이바노프가 있었어요. 36년간 바다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남은 식량을 217개로 정확히 나누고 있었습니다. 빵 한 조각, 통조림 한 스푼까지도 공평하게. 이봐 젊은이들, 절대 포기하지 마. 1987년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도 우린 살아남았어. 그때는 일주일을 표류했지만 결국 구조됐지. 이번에도 그럴 거야. 특히 한국 친구들이 오고 있잖아. 보리스는 자신의 목을 젊은 선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난 살도 찌고 지방도 많아서 며칠은 버틸 수 있어. 너희들이 먼저 먹어. 그때 누군가 러시아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22살 막내 선원 알렉세이 쿠드린이었어요. 공포에 떨던 선원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다른 나라 선원들도 자국의 노래를 불렀어요. 야마로에는 러시아인 외에도 우크라이나인 8명, 벨라루스인 4명, 카자흐스탄인 3명이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관계였겠지만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모두 형제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건 우크라이나 출신 항해사 올렉산드르와 러시아 갑판장 세르게이의 모습이었어요. 두 나라가 전쟁 중임에도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우린 선원이야. 바다에선 모두가 가족이지. 새벽 3시 30분 한국 통신망을 통해 가족들과 화상 통화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가 제공한 위성 통신 덕분이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겐 영원처럼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32살 통신사 드미트리 페도로프의 통화였습니다. 그에겐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만난 수빈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수빈아, 미안해.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드미트리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화면 속 수빈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최고의 구조대가 가고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기다릴게. 드미트리 옆에 있던 동료들이 한국어로 외쳤어요. 수빈 씨, 드미트리 꼭 살려서 보낼게요. 한국 만세. 그 순간 야마로 전체에 카레아 만세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감사의 외침이었어요. 새벽 4시 선내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추위였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체온을 나눴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5살 기관장 이고르 블라디미로프가 자신의 방한복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내 옷은 특수 소재라 더 따뜻해. 노약자들에게 나눠 입혀. 다른 선원들도 따라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선원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노약자와 환자들에게 입혔어요. 자신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약한 이들을 먼저 생각한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67살 최고령 선원 니콜라이 페트로프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이 옷들을 다시 젊은이들에게 돌려줘. 나는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젊은 선원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여기까지 버텼어요. 니콜라이 할아버지는 40년 전 소련 해군 시절부터 북극을 항해한 전설적인 선원이었어요. 그는 추위에 떨면서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1982년 겨울, 우리 잠수함이 얼음 밑에 갇혔을 때도 72시간을 버텼어. 그때는 구조대도 없었지만 살아남았지. 지금은 한국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오고 있잖아.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새벽 4시 30분, 선내 식당에서 특별한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남은 보드카를 217개의 컵에 똑같이 나눠 따른 거예요. 한 방울씩이었지만 그들에겐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쿠즈네초프 선장이 건배사를 했어요. 우리를 구하러 오는 한국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여기 있는 217명의 생존을 위해 모두가 차치다로비에 건배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공포도 추위도 잊은 것 같았어요. 이어서 각자가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하고 있어. 김치는 먹어봤는데 한국 사람은 처음 만나볼 것 같네. 살아나가면 한국어부터 배울 거야. BTS도 좋지만 알아온 이유가 더 멋있어.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시간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을 봤습니다. 새벽 5시, 갑자기 전등이 깜박이기 시작했어요.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진 거였습니다. 어둠이 선실을 삼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휴대폰 플래시를 켰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습니다. 217개의 작은 빛이 어둠을 밝혔어요. 그 빛 속에서 그들은 가족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26살 항해사 안토는가 태어난 딸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마샤야, 아빠가 꼭 돌아갈게. 내 첫 생일은 꼭 함께 할게. 38살 갑판원 빅토르는 부모님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직 효도 한 번 못했는데 이번엔 꼭 살아서 돌아갈게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19살 알렉세이였어요. 그는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타냐, 살아나가면 바로 청혼할 거야. 더는 미루지 않을게. 새벽 5시 30분, 야마로의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내 방송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한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야마로 승무원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알아온 이후입니다.
지금 여러분으로부터 10km 거리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217명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팀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전달됐어요. 한국에 있는 야마로 가족들이 녹음한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각국 언어로 번역된 메시지가 차례로 재생됐어요. 아빠, 엄마가 매일 기도해요. 한국 아저씨들이 꼭 구해준대요. 자기야,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꼭 살아서 돌아와.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메시지가 끝나자 선원들 사이에서 한국 국가가 흘러나왔어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한 명이 부르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가사는 정확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러시아 선원들이 한국 국가를 부르는 초현실적인 광경. 하지만 그들에게 한국은 이미 구원의 나라였고 이 노래는 감사의 찬송가였습니다. 새벽 6시 드디어 냉각 펌프 재가동 시간이 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한국 드론 67대가 자신을 희생했고 217명이 릴레이로 작업했으며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알렉세이가 마지막 밸브를 조이는 순간 야마로에는 종교도 국적도 넘어선 하나의 기도가 울려 퍼졌어요. 제발, 제발 작동해주세요. 그리고 30초 후 임시 발전 시스템이 살아나며 냉각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217명은 하나가 되어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시아, 땡큐, 감사합니다. 모든 언어가 뒤섞인 감사의 함성. 그것은 생명의 환희였고 인류의 승리였습니다. 3월 18일 오전 8시 원자로 온도는 350도로 떨어졌습니다. 냉각 펌프가 작동하며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217명은 북극 한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첫내 온도는 여전히 영하 25도, 식량과 의약품도 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야마로 구조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다른 나라 선박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라니.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총력전을 시작했습니다. 해군 구축선 2척이 북극으로 출발했고 공군 수송기 5대가 구호물자를 싣고 날아왔어요. 삼성은 전 세계 최고의 극지용 배터리를 모두 동원했고 LG는 휴대용 히터 1000대를 긴급 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간인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217명을 구하자는 캠페인이 SNS에서 확산되며 단 3시간 만에 100억 원이 모였어요. 오전 10시 아라온 2호가 드디어 빙벽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군사위성이 찾아낸 폭 12m의 새로운 균열을 통과한 거예요. 이제 야마로까지 직선거리 10회리. 하지만 여전히 1.5m 두께의 얼음이 막고 있었습니다. 쉐빙 작업에 8시간 예상됩니다. 강해담 선장이 보고했어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에서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얼음을 깨지 말고 녹이면 어떨까요? 녹인다고요? 영하 45도에서요. 고압 스팀 제트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아이스 커터 기술이에요. 2시간 후 한국 해군 헬기가 특수 장비를 공수했습니다. 거대한 스팀 제트 4대, 뜨거운 증기를 고압으로 분사해 얼음을 순식간에 녹이는 장비였어요. 오후 2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섭씨 200도의 증기가 얼음에 닿는 순간 거대한 수증기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마치 북극에 온천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단 4시간 만에 폭 20m의 수로가 열렸습니다. 오후 6시 23분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야마로, 여기는 아라온 2호.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두 선박이 마주한 순간 양쪽에서 동시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러시아 선원들은 갑판으로 뛰어나와 손을 흔들었고 한국팀은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를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구조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중환자 11명이 먼저 아라온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승무원들에게는 따뜻한 음식과 담요가 제공됐습니다. 저녁 8시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쿠즈네초프 선장이 강해담 선장을 껴안으며 러시아어로 뭔가를 말했는데 통역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원한 형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야마로를 어떻게 한국까지 끌고 갈 것인가? 원자로는 안정됐지만 엔진은 여전히 죽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기예보는 최악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내에 북극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풍이 덮친다는 거였어요. 3월 18일 밤 10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기예보가 최악으로 바뀐 거예요. 48시간 내에 북극 사상 최대 규모의 폭풍이 덮친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그 전에 야마로를 안전지대로 못 옮기면
217명 모두가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알아온 이후로는 3만 톤짜리 야마로를 끌 수 없었습니다. 출력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러시아 구조선도 아직 800캐리밖에 있었고요. 그때 한국 정부가 상상도 못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관계인데 과연 도와줄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날 밤 한국 대통령은 잠도 자지 않고 직접 전화 외교를 펼쳤다고 해요. 먼저 중국 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석님,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217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중국이 함께한다면 전 세계가 중국의 대국다운 면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 주석은 10분간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구조 작전의 공을 한국이 아닌 내 개국 공동의 성과로 발표해 주십시오. 한국 대통령은 즉시 동의했고 곧바로 일본 총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일본은 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헌법상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일본 총리의 결단은 빨랐습니다. 인도적 구조 활동은 군사행동이 아닙니다. 즉시 씨앗을 출항시키겠습니다. 새벽 1시 중국 쇠빙선 쇠룽 2호의 선장 왕의가 출항 준비를 하며 승무원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자원자만 함께 가겠다. 북극 폭풍은 죽음의 바다다. 놀랍게도 87명 전원이 자원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리밍항 회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먼저 나섰습니다. 중국이 못할 이유가 없죠. 게다가 인명구조는 정치를 초월합니다. 왕의 선장은 출항 전 특별한 물건을 챙겼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전사한 중국군 병사들의 명부였어요. 그들이 지킨 한국이 이제 우리와 함께 생명을 구하러 갑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일본의 상자위대 시아세의 출항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함장 야마다 타카시는 직접 승무원들에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전후 일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무력이 아닌 구조로, 전쟁이 아닌 평화로. 특히 시라세의 기관장 사토 켄지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2차 대전 때 러시아에 억류됐다가 한국전쟁 포로 교환 때 풀려났거든요. 할아버지를 구해준 러시아 사람들의 후손을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새벽 3시 윤시원 박사가 마지막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인공빙산을 만들면 어떨까요? 모두가 의아했어요. 인공빙산이라니? 야마로 주변의 해수를 얼려서 거대한 방파제를 만드는 겁니다. 폭풍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크게요. 강해담 선장이 물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통제하며 얼릴 수 있죠? 한국 건설사들이 개발한 극지 건설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림건설이 남극 기지 건설할 때 썼던 급속 동결 공법이 있어요. 4시간 후 한국 공군 수송기 세대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장비들이 실려 있었어요. 액체질소 5톤, 특수동결제 3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얼음 성형 장비까지. 작업을 지휘한 건 51살 대림건설 극지사업팀장 최강욱이었습니다. 그는 남극에서 1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영하 45도, 남극보다 따뜻하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전 6시, 내 개국팀이 힘을 합쳐 인공빙벽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중국이 인력을, 일본이 정밀 장비를, 러시아가 현지 노하우를 제공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내 개국 언어가 뒤섞여 소통이 안 됐는데 놀라운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림으로 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작업자가 빙벽 설계도를 그리면 일본 기술자가 계산식을 적고 한국 엔지니어가 시공 순서를 표시하고 러시아 선원이 현지 조건을 추가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목적은 같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오전 8시 작업 도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쉐룽 2호가 도착하면서 특별한 깃발을 개양한 거예요. 내 개국 국기를 하나로 합친 특수 깃발이었습니다. 왕의 선장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중국인도, 일본인도, 한국인도, 러시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입니다. 이 말에 모든 작업자가 환호했고 각자 자국어로 인류를 외쳤어요. 럴레이, 진루이, 인류, 첼라베체스트바. 오전 9시 일본 시라세가 도착하며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갑판에 217개의 일본 전통 등불을 켜놓은 거예요. 217명, 각자를 위한 희망의 불빛입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정오, 인공빙벽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급속 동결제가 바닷물과 만나자 순식간에 얼음 결정이 형성됐고 중국 팀이 고압 펌프로 해수를 계속 뿌렸어요. 일본 팀은 레이저로 정밀하게 형태를 잡았고 러시아 팀은 자연빙하와 연결시켰습니다. 높이 8m, 길이 200m, 두께 5m의 거대한 얼음 방벽.
내 나라가 만든 인공기적이었어요. 오후 1시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북극곰 가족이 나타난 거예요. 어미 곰과 새끼 2마리가 인공빙벽에 올라가 마치 구경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선원 하나가 숨을 죽이며 말했어요. 우마카, 북극의 여왕이에요. 100년을 산다는 전설의 북극곰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우마카는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끼들과 함께 빙벽 위에서 쉬면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인 일본팀 사사키 박사가 설명했어요. 북극곰도 우리가 뭘 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 한다는 거요. 중국의 리밍항에 사는 이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중국 전설에서 동물이 지켜보는 건 하늘의 허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국의 윤시원 박사는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요. 북극곰이 인공 구조물을 천연빙하로 인식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작업했다는 증거죠. 오후 3시, 내 개국 선박이 야마로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대형을 완성했습니다. 이 대형은 중국 왕의 선장이 제안한 거였어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그리고 빛나게. 217개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합니다. 대형을 잡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어요. GPS와 레이더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잡기 어려웠는데 일본 팀이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 조정하고 한국이 AI로 최적 위치를 계산하고 중국이 선박을 조종하고 러시아가 해류를 읽어주며 완벽한 협업을 보여줬습니다. 저녁 6시,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척이 동시에 움직이려면 완벽한 호흡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언어가 달라 구령을 맞추기 어려웠죠. 그때 누군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베토벤 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를 틀자는 거였어요. 모든 나라가 아는 곡이니까요. 음악이 울려 퍼지자 네 척의 선박이 하나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박자에 맞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진했어요. 야마로의 러시아 선원들도 갑판에 나와 음악에 맞춰 손뼉을 쳤습니다. 밤 8시 첫 번째 폭풍 전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공빙벽이 파도를 막아주고 있었어요. 우마카 가족은 여전히 빙벽 위에 있었는데 마치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야마로에서 아름다운 합창이 시작됐어요. 217명이 각자의 언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영어, 심지어 서툰 한국어까지. 그 노래를 들은 내 개국 구조팀도 함께 부르기 시작했어요. 북극의 밤하늘 아래 폭풍을 앞두고 5개 언어가 하나의 노래로 합쳐졌습니다. 중국 왕의 선장이 무전으로 말했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인류가 하나 된 순간을. 일본 야마다 함장도 동의했습니다. 전쟁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가 됐습니다. 한국 항해담 선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역사를 썼습니다. 국경을 넘은 우정의 역사를. 밤 11시 우마카 가족이 마지막 인사를 하듯 긴 울음소리를 낸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엔 완벽한 빙벽이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개국 5척의 배는 한 몸처럼 움직이며 217명의 생명을 싣고 폭풍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 19일 새벽 2시 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파도 높이 12m, 풍속 시속 180km. 네 척의 선박이 거대한 파도에 마치 나무집처럼 흔들렸어요. 가장 위험한 건 야마로였습니다. 엔진이 없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중국과 일본 선박이 양옆에서 밀착해 지탱했지만 언제 부딪혀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새벽 4시 결정적 위기가 왔습니다. 야마로와 아라온을 연결하던 케이블이 끊어진 거예요. 순간 야마로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를 잃은 3만 톤의 거대한 철 덩어리가 마구 돌면서 주변 선박을 위협했어요. 충돌 30초 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중국 쉐룽 2호가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야마로와 충돌 경로로 직진한 겁니다. 하지만 정면 충돌이 아니라 절묘한 각도로 야마로의 회전을 막아냈어요. 쉐룽 2호 선체에 5m 균열이 생겼지만 야마로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새벽 6시 폭풍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바람이 멈췄어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새 케이블 연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선원 12명이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영하 2도의 바닷물. 5분 이상 버티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분 50초 만에 케이블 연결을 완료했어요. 오전 8시 마침내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앞에 러시아 무르만스크 항구의 불빛이 보였어요. 10시 23분 야마로가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72시간의 사투가 끝난 순간이었어요. 부두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 가장 먼저 하선한 사람은 막내 선원 알렉세이였어요.
그가 육지에 발을 디디자 러시아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217명 전원이 무사히 하선했어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이어졌어요.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와 한국, 중국, 일본 선장들에게 러시아 최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입항 직후 야마로 승무원들이 하나둘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어요. 임신한 아내를 안고 우는 선원,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린 딸, 217개의 재회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세르게이 볼코프 기술자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가족과 만나기 전에 먼저 한국 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제 목숨만이 아니라 북극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윤시원 박사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우리도 배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야마로 사고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태양 폭풍으로 인한 전자기 펄스였습니다.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우주재해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이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상청과 천문연구원이 태양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그래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녁 무렵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북극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이었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와 국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한국이 북극 긴급구조센터를 이끌기로 결정됐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인도주의 정신을 모두가 인정한 거였습니다. 밤 10시, 저는 호텔 창가에서 무르만스크 항구를 바라봤어요. 야마로가 정비를 받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라온 2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두 배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쿠즈네초프 선장이었어요. 베르그만 조정관님, 내일 작은 파티를 열려고 합니다. 생명의 불빛을 축하하는 파티요. 꼭 오세요. 생명의 불빛. 그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 그게 바로 이번 72시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3월 20일,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CNN은 코리안 미라클 인 아크틱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했고, BBC는 인류의 승리라고 보도했어요. 특히 주목받은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군사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빙하 분석, AI 드론 편대, 극지용 특수 장비들. 이 모든 게 한국이 조용히 개발해온 기술이었어요. 미국 MIT의 한 교수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극지 기술 강국이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더 놀라운 반응은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가 한국과 전면적인 북극 협력을 제안한 겁니다. 한국의 기술과 러시아의 경험을 합치면 북극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일본과 중국도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순식간에 한국은 북극 개발의 중심 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북극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선언은 국제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줬어요. 값비싼 기술을 무료로 공유한다니. 하지만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북극 안전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28개국 정상이 참석했는데 이는 한국 외교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개막식에서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72시간 전 우리는 국적도 이념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동료입니다. 회의 결과는 역사적이었어요. 북극 긴급구조 협약이 체결됐고 한국이 제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구조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구조된 217명의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북극 안전 홍보대사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경험을 나눴습니다. 특히 막내 선원 알렉세이는 한국에 와서 해양구조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저를 살렸으니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다. 6개월 후 북극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주도한 북극 안전망이 본격 가동된 거예요. 아라온 3호와 4호가 새로 건조돼 북극에 상주하기 시작했고 한국이 개발한 위성 3기가 24시간 북극을 감시했습니다. 덕분에 크고 작은 사고 18건이 조기에 발견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국가 간 협력이었습니다. 그동안 북극을 둘러싼 영유권 다툼으로 갈등하던 국가들이 협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는 항로 정보를 공개했고 캐나다는 구조기지를 제공했으며 노르웨이는 의료 지원을 맡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도 적극 나섰습니다. 삼성과 LG는 극지용 통신 장비를 개발해 무상 제공했고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쇄빙선 기술을 공개했어요.
이런 협력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년간 북극 해상 사고가 70% 감소했고 구조 성공률은 95%까지 올라갔어요. 유엔에서는 한국의 기여를 인정해 특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은 북극의 수호자임을 증명했다는 찬사와 함께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인정은 야마로 생존자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이 모금해서 한국에 선물한 기념비였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용기에게 217명의 목숨을 구한 대한민국에게 영원한 감사를 담아 이 기념비는 지금 인천항에 세워져 있습니다. 북극으로 향하는 모든 한국 선박이 볼 수 있는 곳에요. 지금도 저는 그 72시간을 자주 떠올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정치와 국경을 넘어 손을 내밀었던 용기,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술과 의지.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고, 기술이 인류애와 만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야마로 사건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제 강국에서 인도주의 리더로, 기술 선진국에서 생명 수호국으로. 하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은 담담했어요. 강해담 선장이 제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다에서는 모두가 가족이니까요. 그 겸손함이 더 큰 감동을 줬어요.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생명을 구하는 나라. 그게 바로 제가 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 어딘가에서는 한국의 위성이 바다를 감시하고 있고 한국의 기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72시간. 그 짧은 시간이 영원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인류는 하나였고 불가능은 없었으며 희망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지금까지 북극의 기적, 72시간의 사투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 세계가 포기한 순간,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17명의 생명 앞에서 국경도, 정치도 의미가 없었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생명을 구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